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혼돈의 시대의 리더의 탄생 도리스 컨스쿠드윈 박사님의 책을 중심으로 리더십에 대한 내용들, 특히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위기와 위기를 극복한 그러한 리더십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행정 리더십, 특히 해군 차관보로 있었을 때의 그 행적들을 통하여서 과연 어떤 미국 해군성 내에서 리더십을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킨리 정부의 해군성의 롱 장관, 해군성의 장관은 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맥킨리가 공화당의 대통령으로서 이제 취임을 하자 해군성 장관으로 롱 장관을 임명하였고, 또 이 롱 장관을 돕는 위치에 차관보로서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을 시어도 루즈벨트를 차관보로 임명한 것이죠. 이 롱 장관은 부지런한 젊은 차관보인 루즈벨트를 무척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는 끊임없는 제안을 했는데 대다수의 제안은 나에게는 무척 소중한 것이었고, 그의 활달한 기백은 나처럼 보수적이고 세심한 성향의 사람에게 기운을 북돋워주는 좋은 강장제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어도 루즈벨트가 굉장히 빠릿빠릿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잘하니까 롱 장관은 원래 기질 자체가 느긋하고 이런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루즈벨트가 밑에서 차관보로 이제 잘 서포트를 해주니까 롱 장관 입장에서도 굉장히 일을 추진하기가 많이 편리했다라는 거죠. 루즈벨트는 인사위원회에서 직접적인 시찰을 제도화하고, 또한 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때 뉴욕 곳곳을 야간에 직접 순찰한 것과 같이 해군성 차관보로 근무할 때도 책상에 머물지 않고 현장을 돌아다니며 해군의 여러 부분들을 조사하고 점검하고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경찰청에서 이제 그 경찰청장으로 뉴욕 경찰청장으로 있었을 때도 이 루즈벨트가 밤에 순경들이 제대로 순찰을 도는지를 자기가 순경이 돼가지고 돌아다녔던 그런 이력이 있는데, 이제 이런 스타일이 이제 해군성 차관보로 그가 임명되었을 때도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컨대 어뢰 사고 조사에 그가 직접 참가하기도 하였고, 또한 중서부 지역의 해상 예비 민병대를 점검하며 닷새 동안을 보내었다는 것이죠. 또 제1대대 훈련에 동반했고, 또 해군의 최첨단 전함이던 아이오호를 설계한 팀을 만나서 질문의 기록을 깨뜨렸다. 그러니까 이 루즈벨트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아이오호를 설계한 그 팀에게 이것도 저것도 계속 질문하니까 이제 그걸 다 대답하려니까 이제 힘들었던 것이죠. 전문 용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면서 선박 건조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과시하여서 설계팀을 놀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담당 구역을 순찰하던 경찰을 만나면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듯.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만약에 이제 그 경찰청장으로 이제 있을 때 루즈벨트가 밤에 이제 루즈벨트가 순찰을 돌다가 담당 구역 이제 순찰을 이 순경이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칭찬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격려를 많이 해줬던 그런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똑같이 이제 해군
해군보에 와가지고도 그냥 차관보로서 이제 해군에 와서도 똑같이 이제 그렇게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해주었는데 제2대대가 연병장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참고하는 후에는 대대원들에게 아낌없이 또 칭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해군의 준비 상태를 점검하는 모습은 롱 장관에게는 굉장히 충직하고 근면한 차관보로서 보였지만 정작 그는 전쟁을 대비해서 해군력을 증강하기 위한 계획을 신중히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롱 장관은 이 루즈벨트가 굉장히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차관보로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챙긴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정작 이 루즈벨트 입장에서는 지금 사태가 심상치 않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 가운데 바로 이 여러 가지 준비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전쟁에 대해 유난히 함구하는 행정부 분위기를 고려해서 전쟁에 대비하려는 자신의 계획은 감추었다는 것이죠. 해군참모대학교 네이벌 월 컬리지에서 행한 유명한 연설에서 루즈벨트는 초대 대통령의 명언을 또한 인용하였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워싱턴 대통령이 전쟁에 대비하는 자세가 평화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한 세기가 지났다 라고 시작하면서 우리 역사에서 전쟁 준비가 평화에 대한 위협이었던 때는 없었다라고 덧붙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평화롭게 보이지만 항상 전쟁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위기의식 가운데 루즈벨트가 일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연설은 폭넓은 찬사를 또한 받았고 루즈벨트는 전쟁 준비에 앞장서서 지지하는 정부 관리로 손꼽혔다라는 것이죠. 연설이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루즈벨트는 실천적 행동을 또한 원하면서 나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말을 혐오한다 이렇게 자주 비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즈벨트의 스타일은 항상 행동하고 직접 가보고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끄는 그러한 스타일의 리더십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해 여름에 피곤에 지친 롱 장관이 매사추세츠주로 8주간의 휴가를 떠나면서 루즈벨트에게 행동할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제 8주간 롱 장관이 자리를 비우니까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루즈벨트가 장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 만난 고기처럼 이제 자기가 자기 뜻을 펼칠 때가 온 것이죠.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고관들은 여름이면 워싱턴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휴가를 갔다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날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루즈벨트는 세거모어 힐에서 보내려던 가족 휴가를 포기하고 상관의 빈자리를 채우겠다고 롱 장관에게 약속했다는 것이죠. 이 루즈벨트는 여름에 휴가 가는 것보다 이 장관이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이 해군을 잘 이끄는 것을 더 큰 흥미를 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롱의 오랜 공백에 루즈벨트는 해군성 장관이 됐는데 그는 그 위치를 최대한 활용하였고 8월에는 또한 한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장관이 멀리 있어서 내가 해군성을 운영하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라는 그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루즈벨트는 자신이 스스로 주도권을 쥐고 그것을 이끄는 이런 스타일을 이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는 것이죠. 또 이제 바미에게는 혼자여서 자유롭습니다. 덕분에 많은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라고 또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뜨거운 날씨에 루즈벨트 장관 대행의 지휘 아래서 군함과 해안 요새가 보강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시험 항해가 행해졌으며 의회의 함대를 증가하기 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이 휴가 기간을 통해서 이 미 해군의 전쟁 준비를 한 겁니다.
또 함대가 세계 전역에 배치된 현황을 알게 된 후에는 쿠바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대부분 스페인 함대가 주둔한 태평양 영역이 중대한 격전지가 될 거라고 확신하였고, 따라서 루즈벨트는 자신이 원하는 조지 듀이 제독을 아시아 함대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려고 전력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는 이 조지 듀이를 굉장히 신뢰해가지고 이 제독을 아시아 함대 총사령관으로 이제 임명해야 되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걸 밀어붙인 것이죠. 롱 장관이 없는 동안에 밀어붙인 겁니다. 루즈벨트는 듀이를 서너 번밖에 만나지 않았지만 듀이가 위기에 적합한 리더라는 걸 본능적으로 파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리더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루즈벨트가 굉장히 그게 뛰어났던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듀이는 늑대를 쫓는 사냥개처럼 가죽끈을 끊고 뛰쳐나갈 거라고 확신했다. 또 작은 기회라도 주어지면 그는 지체 없이 효과적으로 공격할 거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그에게 그 작은 기회를 주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해내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조지 듀이 이분께 맡겨놓으면 진짜 해군이 잘 돌아갈 것 같다. 뭐 스페인 함대가 오더라도 막아낼 것 같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최대한 밀어주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롱 장관과 장문의 다정다감한 편지를 주고받았고 모든 업무가 통제하에 원만하게 진행된다며 그를 안심시켰다는 것이죠. 롱 장관에게는 우리 여기 잘 되고 있으니까는 충분히 쉬고 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업무가 통제하에 원만하게 진행된다며 안심시키고, 예컨대 8월 초에 보낸 편지에서 어떻게 썼냐면은 피로하실 테니 아무런 걱정도 마시고 푹 쉬십시오 라고 말했고, 또 일주일 후에는 이렇게 또 편지를 보냈는데 모든 일이 지금처럼 진행된다면 장관님은 6주일 후에 굳이 돌아오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되풀이했다. 그러니까 롱 장관을 안심시키고 가능한 한 휴가를 많이 가지게 하면서 자신은 그 기간에 해군을 이끌고 이 해군력을 증강시키는 이러한 것들을 자신이 이끌고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욕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될 당위성도 있고 또한 그러한 기회도 맞이한 거고요. 또 한 달 후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 이곳 날씨는 정말 덥습니다. 장관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아 정말 다행입니다 라는 그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는 더우니까 오지 마시고 거기서 좀 더 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때처럼 이중적인 모습을 밀어붙인 때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만큼의 어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루즈벨트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해군력을 증강시키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루즈벨트가 오래전부터 언론과 쌓아온 관계도 해군력을 강화하려는 그의 계획에 도움을 주게 되었는데, 시험 항해에 초빙된 기자들은 해군의 현황을 칭찬하면서 보완해야 할 부분도 지적했고, 때때로 언론과 루즈벨트의 편안한 관계는 정부 계획을 공개적으로 논박하는 공격적인 보도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해군을 많이 복원시켜야 되는데 정부는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루즈벨트 편을 들어서 정부에게 반대로 압력을 넣는 이러한 일들까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롱 장관은 그런 보도에 대해서 매번 분노했고, 그때마다 루즈벨트는 롱 장관에게 지체 없이 사과하면서 질책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또 혈기를 억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신뢰를 회복하고는 예전과 똑같이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떤
주관이나 소신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감정은 감정대로 인정해주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끝까지 자기 뜻을 밀어붙였다는 것이죠. 대단한 리더십인 것이죠. 루즈벨트는 오히려 둘의 관점이 다르다는 걸 정직하게 밝히고 숨기지 않음으로써 롱의 신뢰를 계속 얻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롱의 생각과 자기 생각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계속 밝힘으로 말미암아 롱 장관에게 도리어 신임을 얻는 그러한 효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롱 장관이 책임자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롱 장관께서 결정한 것이다. 결정권은 내드리고 하지만 전 이것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한다. 결정은 알아서 하시라. 이렇게 이제 그럼 뭔가 이렇게 위에서 받는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권위도 손상된 것이 아니고 밑에서 조언까지 해주니까 신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관계적인 측면이나 조직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탁월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보스턴 헤럴드에 루즈벨트가 장관의 기능과 책무를 월권하려 한다는 기사가 실렸을 때 루즈벨트는 즉각 롱 장관에게 그 기사에 대해서 알리면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으며 롱 장관은 자네가 충성스러운 부하가 아닐 거라는 기사는 나를 만나기 전 자네에게 대한 경고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단 루즈벨트를 만나보면은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하나의 어떤 우려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루즈벨트를 신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가끔 지독한 비판이 있었지만 그 경우를 제외하면 루즈벨트가 자신을 실망시킬 만한 행동은 한 적은 없다는 게 롱 장관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철두철미하고 전혀 실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기야 루즈벨트는 자신의 관점을 강력히 개진하면서도 장관님이 어떤 정책이든 결정하시면 저는 형식과 내용에서 명실공히 그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관의 그 체면을 차려주는 거죠. 그걸 인정해주고 장관이나 대통령님들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소신을 밀고 나가는 겁니다. 롱 장관과 루즈벨트는 진정으로 서로를 좋아했기에 간혹 충돌하더라도 원만하게 해결을 했는데 인터뷰에서 롱 장관이 루즈벨트를 칭찬하자 루즈벨트는 롱 장관에게 후한 칭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장관님 같은 분을 모시며 일한 것이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게 실수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장관님이 저와 충돌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장관님 같은 상관을 모시면서도 내가 모든 면에서 장관님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제가 현재 직책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는 뜻일 테니까요 라는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신뢰를 북돋아주고 그리고 결국 장관이 잘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를 굉장히 잘 맺어갔다라는 것이죠. 주전론을 펼치던 신문들이 노골적으로 과장한 면이 있었지만 1898년 겨울 스페인이 쿠바 반군을 속였다는 보고서가 인도주의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즈벨트도 신속히 개입할 가능성을 엿보았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 일이 1898년도 정도에 스페인과 이 쿠바 간에 충돌이 발생한 것이죠. 루즈벨트는 롱 장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전쟁의 기운이 다가오면 우리가 먼저 선전포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방을 때리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의 중요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먼저 치고 나가야지 우리가 최대한 손실을 줄이면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늦게 가면은 우리가 승리는 하더라도 그만큼
겪게 되는 그런 코스트, 그리고 또 그것은 뭐냐면은 결국 군사력의 손실. 그건 뭐냐면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전쟁 때문에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는 먼저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정확하게 한 것이죠. 우리가 전쟁을 미리 대비하지 않아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말려든다면 한두 번의 치욕적인 패배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또한 초기 중요한 선호주의 시간을 공격이 아니라 오래전에 준비했어야 할 것을 마련하는 데 보내야 할 것입니다라고 조언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임전부 때, 그리고 항상 모든 걸 준비한 상태에서 요 딱 하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루즈벨트의 경고는 성견지명으로 입증이 되게 되었는데 2월 15일 쿠바 국민을 위한 우방 정책의 일환으로 아바나항에 정박했던 미국 전함 메인호가 폭발하면서 266명의 미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기 촉발이 된 것이죠. 2월 15일 여기에 아바나항 여기에서 266명이 아까운 이 젊은이들이 산화해버린 것이죠. 폭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선전포고를 촉구하는 분노가 미국 전역을 뒤덮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북전쟁에서 가장 많은 피를 흘린 전투, 에티덤 전투에서 싸웠던 맥킨리 대통령은 나는 끔찍한 전쟁을 겪어본 사람이다. 산더미처럼 쌓인 시체를 보았다. 다시 그런 끔찍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선전포고를 망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킨리는 이미 남북전쟁 때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봤기 때문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거죠. 근데 루즈벨트는 이걸 미뤘다가는 우리가 더욱더 크게 다칠 거기 때문에 치고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비평 및 토의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평의 내용입니다. 필자는 롱 장관이 휴가 기간 동안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롱 장관이 대행을 맡아 해군성을 지휘하는 모습을 통해 그의 리더십이 매우 치밀하며 향후 전쟁이 일어날 것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성실성이 있음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실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기가 주도적인 책임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리고 책임지기를 좋아하고 바로 그러한 성격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토의되는 내용은 리더십이 미래에 일어날 위험이나 변화를 대비해야 하는 이유 및 그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결국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렇게 앞을 내다보고 이끌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를 멀리 바라보고 거기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그 위험을 피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하나의 리더십이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반드시 어떤 미래에 대해서 바라보는 해안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러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먼저는 천부적인 좀 그런 재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고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만큼 또 많은 공부와 또 많은 수집, 연구 수집 그러한 부분들이 뒷받침되면 그것들을 더 소화할 수 있는 어떤 명철함, 지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성실함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일어나고 먼저 준비하고 그리고 만약의 세태를 대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완벽하게 완전군장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맨 먼저 자신이 일어나야 되고 또 맨 먼저 물건을 다 닦고 준비하고 사람들을 깨우고 이런 작업들을 미리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성실해야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구체적으로 스페인과의 전쟁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또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바의 아바나 항에 정박했던 미 전함 메인호의 폭발로 선전포고에 대한 여론이 미국 전역을 뒤덮는 중에 맥키니 대통령은 선전포고를 망설였던 것이죠. 대통령이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자 루즈벨트는 일련의 부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존 데이비스 롱이 상관이 아니었다면 불복종으로 당장 해고되고도 남을 만한 조치를 했다는 것이죠. 도저히 상황이 안 되니까는 루즈벨트가 모든 책임을 자기가 안고 조치를 해버린 겁니다. 2월 25일 롱은 하루의 휴가를 예정으로 장관실을 떠나면서 대통령이나 나에게 의견을 구하지 않고는 정부 정책에 부담을 줄 만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말라. 휴가라고는 하지만 도시를 떠나지 않을 것이므로 내가 하루를 조용히 지내는 동안 자네는 일상적인 업무만 처리하면 충분할 것이다.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생각나면 자네에게 편지로 연락하겠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땐 전화기가 없었으니까요. 그게 바로 2월 25일이다. 이게 롱 장관의 휴가, 롱의 휴가라는 것이 하루.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루즈벨트는 서너 달 동안 준비한 작업을 한꺼번에 체계적으로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미 루즈벨트는 스페인 전쟁에 대비해서 3개월 동안 다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롱 장관이 휴가 가는 하루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자기가 권한 대행이 돌아오니까요. 그래서 1년의 독단적인 명령을 내렸는데 함선을 배치하고 탄약을 주문했으며 석탄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해군 병력을 무제한으로 징집할 수 있는 법안을 즉각적으로 제정해 달라는 공문을 의회에 보냈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전쟁을 하겠다 이 말인 거죠. 게다가 듀이 제독에게는, 그러니까 이게 루즈벨트가 지원했던 이 듀이 제독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석탄 연료를 최대한 비축하고 전쟁이 시작되면 스페인 함대가 해안을 떠나지 못하도록 공격할 준비를 갖추라는 그러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죠. 롱은 이튿날 아침 출근해서야 이 명령이 내려진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미 사고는 다 쳤다는 것이죠. 자칫하면 루즈벨트가 메인호에 일어난 폭발 사고보다 더 큰 사고를 일으킬 뻔했다. 너무도 성급한 행동이었다. 물론 루즈벨트는 빈틈없이 충성하려는 의도였겠지만 어제 오후에 그가 악마에게 홀렸던 모양이다라고 이렇게 롱 장관은 자기 일기에 썼다고 합니다. 롱 장관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죠. 대통령도 이제 그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루즈벨트가 일을 쳐버린 것이니까. 롱은 하지만 이 롱 장관이 굉장히 장관의 그 자격이 있는 게, 롱은 분노보다도 동정심으로 대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하기보다는 도리어 왜 그랬을까 하면서 그걸 푸근히 그걸 이렇게 안아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측면에서 롱 장관 리더십이 더 뛰어난 그러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롱은 분노보다 동정심으로 대응하며 루즈벨트가 집에 심각한 문제가 닥친 때문에 냉정히 판단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리화했는데, 루즈벨트의 부인 이디스가 허리뼈 부근 근육에 커다란 종양이 생겨 고통받고 있었고
그 종양을 제거하려면 장시간의 위험한 수술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합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그래야지 그 다음 일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서로 관계가 흐트러지거나 관계가 단절되거나 멀어지지 않고 서로 이해하는 그런 이해 폭을 가지고 이제 일을 같이 추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알았기 때문에 롱 장관은 분노보다는 동정으로 그를 이해하려는 측면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적인 자질인 거죠. 그것은 리더십이 어떤 영향을 주는 것보다 리더십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또 롱은 그들의 장남이며 당시 10살이던 시어도 주니어가 오랫동안 시달리던 위험한 질병에 갓 회복된 것도 알고 있었는데 이런 복합적인 이유에서 루즈벨트가 과민하게 반응하며 평소였다면 결코 저지르지 않았을 조치를 성급히 취한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롱 장관은 루즈벨트가 천성적으로 예민한 성격이어서 가족 문제로 판단력이 흐려졌을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2월 25일의 조치는 명령을 위반했더라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조치였더라는 것입니다. 롱 장관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루즈벨트 입장에서는 이미 다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서 진행된 그러한 건이라는 것이죠. 결국 롱도 맥키니 대통령도 루즈벨트가 내린 명령들을 하나도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저질러진 거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나 저질러진 거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 첫발을 루즈벨트가 그냥 강제적으로 내민 것입니다. 그래서 9주 후에 의회가 스페인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을 때 듀이 사령관은 공격하기에 유리한 위치를 점검한 상황이었으며 마닐라만 전투가 시작되고 2시간이 지나지 않아 스페인 태평양 함대는 괴멸되었다는 것이죠. 2시간 만에 그냥 끝낸 것이죠. 최소한 손실로 깔끔하게 끝낸 것입니다. 그 결과 미국 스페인 전쟁에서 미국은 결정적으로 유리해진 입장에 취하게 된 것입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의장은 루즈벨트가 없었다면 우리는 마닐라에서 성공적인 타격을 가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평가를 했고 육군 장교 레너드 우드는 그렇게 책임을 과감히 실행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 시어도 루즈벨트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고 지체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도 알았다. 그는 책임감을 느꼈고 실행에 옮겼다라고 그렇게 극찬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루즈벨트를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또 위대한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이 루즈벨트가 보기도 싫고 좋지 않은 그런 인물로 인식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건. 그렇지만 미국 내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루즈벨트는 종속을 결코 굴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속은 subordinate, 이 종속이라는 것이 있고 subordinate, 종속, 그리고 굴종 subservient는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이죠. (1898년 4월 25일) 마침내 의회가 스페인과의 전쟁을 선포하자마자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해군성 차관보를 사임하고 육군에 자원 입대하기로 선언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행보죠. 또 모든 친구가 충동적인 결정이라면서 생각하며 단 한 명도 루즈벨트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특히 한 친구는 그가 정말 미친 게 아닐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시어도에게 개인적인 호의로 2번이나 해군성에 좀 머물러 있어라 라고 요청했지만
그는 싸우고 찌르고 싶어 미친 것 같다. 그 친구가 그렇게 본 것이죠. 안타깝지만 이것으로 그의 정치적 이력은 완전히 끝난 듯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루즈벨트는 거기서 그렇게 앉아 있는 것보다 전쟁에 나가서 맨 앞단에 서서 실제로 싸우는 것이 자기에겐 더 좋다.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이죠.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친근한 정치적 친구이던 헨리 캐벗 로지와 오랜 멘토 윌리엄 수월도 해군성에서 그가 해야 할 훨씬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했으며 롱 장관 역시도 루즈벨트가 분별력을 상실한 까닭에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책을 버리고 플로리다 모래사장에서 목에 달라붙는 모기를 뜯어내며 말을 타고 달리는 터무니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닐까 걱정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올바른 정신으로 선의로 내린 결정이더라도 그 결정은 일탈과 이탈이었고 무모한 허영심의 발로였다. 그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 허영이다. 지금 여기 와서 사과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전방에서 뛰겠다는 건 허영심의 발로다. 이렇게 봤다는 것이죠. 하지만 루즈벨트의 결정은 결코 경솔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는 전시에는 해군성에서 자신의 유용성이 크게 줄어든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에 하면은 롱 장관이 그 주도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롱 장관의 말에 따라서 그냥 그걸 실행하는 입장이지 차관보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느니 앞에 가가지고 실제적으로 싸우는 게 더 낫다. 이런 아주 굉장히 현실적인 실제적인 그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라본 어떤 시각 자체는 내가 편하냐, 내가 좀 더 많은 어떤 위치에 있는 이게 아니라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 무엇일까 하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결정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전시에는 군사 보좌관들이 중심에 있어야 하고 롱 장관은 계속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루즈벨트의 생각이었더라는 것이죠. 게다가 전쟁이 시작되면 장관 대행으로 활동하는 게 불가능했는데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것이라는 것이죠. 이 루즈벨트는 천성적으로 리더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서 그냥 그것에 따라가는 것은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새로운 것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에 만족을 느끼는 것이죠. 바로 리더십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는 수월에게 이곳에서 내 역할은 전쟁 도구를 준비해두는 준비는 끝났으니 이제는 그 도구를 사용할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한다. 나는 전쟁 도구를 사용할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한 그러한 도구들을 가지고 실제로 전쟁에 제대로 먹히는지 그것을 삶에 보겠다. 이런 결정은 아무나 쉽게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평이 토의된 내용입니다. 필자는 시어도어가 해군성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스페인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음을 부각시켰다는 것입니다. 시어도가 해군성에서 미리 이 전쟁을 준비했기 때문에 결국은 유리한 위치에 선 것이죠. 또한 전쟁의 시작과 함께 루즈벨트가 육군의 자원 입대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그 리더십의 현장 중심성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뛰고 현장에서 실제적인 결정을 내리는 이러한 실무형 팀장 말하자면 그런 스타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기반한 리더십 특질이 가지는 유용성과 효과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현실에 기반한 실무형 그런 리더십이 가지는 과연 유용성은 무엇인가? 그 실제로 일이 추진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이 그리고 또한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굉장히 넓게 미치고 실제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가지는 굉장한 어떤 리더십적 측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얘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시어도 루즈벨트의 육군에서의 그런 리더십은 어떤 부분이었는가 하는 것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반대로 시어도어는 남북 전쟁에 참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부 출신인 부인의 상심을 예방하려고 아버지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지만 시어도어는 그 결정을 가문의 흠결로 여겼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원해서라도 전쟁에 참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전쟁에 참전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것을 스스로의 굉장히 어떤 가문의 하나의 프라이드로 생각하고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인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1898년 봄에 이디스가, 그러니까 루즈벨트의 두 번째 아내 이디스가 수술해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고 어린 시어도어도 신경쇠약에 시달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쿠바에서 복무하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훗날 루즈벨트는 자신의 군사 고문이던 아치볼드 보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내 아내와 아이들이 나에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잘 알 것이다. 하지만 죽음이 무서워 내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내 조국과 가족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내게 행운이었고, 모든 집에서 막대자로 사용하는 지팡이에 내가 작은 흔적을 남길 기회를 얻는 것도 나에게는 행운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아내가 임종할 때 그런 부름이 있어도 응답하겠다고 결심한 듯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걸 하나의 명예로 생각했고 또한 스스로 목숨보다도 이것을 더 중요시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리더 중에 시어도어 루즈벨트만이 전쟁에 참전해 군 지휘관으로 활약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4명의 대통령을 하는데 에브라함 링컨, 시어도어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리고 린든 존슨, 이 4명의 대통령 중에 오직 시어도어 루즈벨트만이 실제 전쟁에 참전한 그러한 대통령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시어도어도 바로 가서 실제로 전쟁에 참전하겠다. 굉장히 그게 명예롭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또 루즈벨트만이 앞날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신과 부하들의 목숨을 걸고 적들과 맞섰는데, 쿠바에서 병사들을 지휘할 때 루즈벨트는 그의 생사고락을 직접적으로 책임져야 했으며, 그때의 경험으로 그는 리더로서의 자신에 대한 확신을 굳힐 수가 있었다. 그는 스스로 자신에게 대한 하나의 검증 작업도 되었다는 것이죠. 정말 자기가 야전에서 사령관으로 나아가서 정말 적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부대원을 위해서 리더로서 싸울 수 있는가? 스스로도 의문인 것이죠, 그게. 정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근데 그것을 겪으면서 루즈벨트 자신이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규군을 보완하기 위해 새 자원 연대를 징집한다는 최초의 발표가 있었을 때, 말과 총을 다루는데 능숙한 병경의 개척민에게만 그 자격이 주어졌는데, 우연히도 지원에 필요한 자격이 루즈벨트가 배드랜드에서 지내면서 갈고 닦는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루즈벨트가 힘들었을 때 배드랜드에 가가지고 소치고 양치고 또 들소 따라다니면서 거기서 지내고 카우보이로서 생활한 그러한 것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배드랜드에서 지낼 때 루즈벨트는 극단적인 기후에 단련되고 예기치 못한 역경을 견뎌내며
포기할 줄 모르는 사냥꾼과 합리적 명사수, 12시간을 연속해 안장에 앉아 버틸 수 있는 카우보이가 되려고 얼마나 애썼던가 라고 하시면서, 하지만 전쟁성 장관 러셀 엘저가 최고 지휘관직 세 자원 연대 중 하나를 지휘하는 연대장이 되면은 막사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이동해 이걸 지휘만 하면 되거든요. 이거를 제안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루즈벨트는 정중히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연대원을 선두에서 지휘하는 영웅적인 군인, 즉 말을 탄 기사라는 평생의 꿈을 실현할 기회를 얻고도 그 기회를 포기하고 손안의 친구인 레너드 우드의 휘하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그는 그런 연대장, 정말 한번 해보려면은 군대 그 말 타고, 예전에 말을 탔잖아. 말 앞에서 돌격 앞으로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명예로운 그런 모습을 하기를 바란 것 같은데 또 그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도리어 레너드 우드라는 사람이 밑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근데 이런 선택에서 루즈벨트의 대단히 중요한 리더십의 자질이 확인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감정을 냉정히 분석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자각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가 약한가?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리더로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그것을 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리더십의 중요한 자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걸 알았다는 것이죠. 루즈벨트는 자신이 연대의 장비와 식량을 신속히 제공하는 경험과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기에 엘저 장관이 제안을 거절하면서 우드를 대안으로 추천했는데, 우드는 정규군에 복무하며 명예훈장을 받은 이력이 있고, 또 내가 단, 이렇게 루즈벨트가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단 6주라도 야전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었다면 연대를 그럭저럭 지휘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경험이 없어 연대의 장비를 갖추는 방법이나 전투를 지휘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엘저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자신이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자격이 안 되는 건 자신의 체면이나 어떤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못하는 건 못한다고 인정하고 내려가는 것, 그것이 정말 리더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드가 연대장이 되면 중령 계급, 즉 대대장직을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는 것입니다. 훗날 루즈벨트는 엘저는 내가 부질없이 희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로서는 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라고 말했으며, 루즈벨트의 이런 선택에서 그가 직책보다 함께 지휘하는 연대의 궁극적인 성공을 더 중요시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리더는 자신의 위치와 지위가 아니라 자신의 리더십을 통해서 결국 이 공동체 전체를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도록 나아갈 수 있는 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리더십이 사용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깨달는 그러한 리더십이 진정한 리더십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드 대령과 루즈벨트 중령은 효과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팀을 구성했는데, 우드가 말과 안장, 천막과 담요, 장화 등을 징발했다면 루즈벨트는 연대를 기념화해서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데 주력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 전투하러 간다, 어디에도 승리했다, 이런 것들을 쫙 알리고 그렇게 하는 것들. 결국 그들 연대는 거친 기병대 러프 라이더스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유명해진 것이죠. 이게 거친 기병대.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백골부대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800곳도 안 되는 곳에서 닷새 만에 2만 명의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막 몰리는 겁니다. 이제 인기를 탄 것이죠. 미국을 압축적으로 대변하는 전투부대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루즈벨트는 서부의 카우보이와 원주민, 사냥꾼과 광부 못지않게 불굴의 정신과 모험심을 지닌 동부인으로서 구성된 병력을 받아들여 연대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군사당국을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동부 사람들도 역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 동부 사람들도 모집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루즈벨트는 아이비리그의 풋볼 선수, 폴로 선수와 조종 선수, 스포츠를 즐기는 니커보커 클럽, 서미씑 클럽의 회원들, 뉴욕시의 순찰 경찰에게 그런 자질을 이미 확인한 터였는데 미국이란 국가의 다양성을 반영해 모자이크 같은 연대가 구성되면 언론인이면 누구나 꿈꾸던 용광로가 완성되는 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양한 사람들 인종이 모여가지고 용광로가 같이 녹아져가지고 그건 하나의 부대가 되는 거예요. 이 연합 이런 부분들. 미국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잖아요. 그러니까 미 연방이에요. 연방. 루즈벨트는 그런 이질적인 요소들을 녹여 하나의 부대가 되기에 충분한 열을 제공한 인물이었다. 이 용광로에 불때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연대원으로 충원한 사람들에게서 그가 그때까지 살았던 폭넓고 다양한 삶, 스포츠에 대한 사랑과 체력 단련이라던가 하버드에서 받은 교육이라던가 메인주에서 사냥꾼과 벌목꾼과 맺은 관계라던가 서쪽 경계지에서 목장을 경영하며 말을 탔던 삶이라던가 뉴욕 경찰청장 이러한 것들이 고스란히 읽히는 듯했다. 이 전투원으로서 생활할 때 그것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출신 지역과 사회적 신분이 달랐던 사람들, 서부인과 동부인, 카우보이와 멋쟁이, 교육을 받은 사람과 무학자가 어떻게 하나로 뭉칠 수 있었을까? 루즈벨트는 동료의식, 펠로우 필링을 자극하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 펠로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펠로우 필링, 하나이다. 바로 이런 동료, 연대의식이라는 거죠. 이것이 결국 시어도어 루즈벨트로 통합적인 리더십을 이루는 하나의 중요한 단초가 된다. 동료의식. 그러니까 이질적인 그러한 집단이 너희가 하나이다. 함께 싸우는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이다라는 그런 의식을 심어주고 용광로처럼 그렇게 해주는 바로 그런 동료의식을 자극했다는 것입니다. 샌안토니오 훈련장에서 카우보이가 금융업자들의 아들과 나란히 잠을 자도록 천막을 배치했다는 것이죠. 또 니커보커 클럽 회원에게는 뉴멕시코 출신과 함께 설거지하는 임무를 맡겼고 동부인과 서부인에게는 세탁하고 임시 변소를 파고 메우는 잡일을 맡겼으며 마침내 연대 전체를 아우르는 공통분모가 찾아졌다는 것이죠. 바로 통합적 리더십에서 공통분모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모든 재력과 사회적 지위와 교육의 차이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바로 팀워크가 더 중요하다. 무엇보다 자신이 어떤 대학을 나왔든 자신이 어느 지역 출신이든 자신이 뭐 어떤 일을 했든 어떤 자격증이 있든 그것을 초월하는 이 팀워크가 가장 우선시되는 그러한 가치다라는 것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질적이지만 여러 하나의 공통분모를 찾아서 리더십을 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루즈벨트는 리더십은 계급이나 지위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노력해서 얻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리더십은 뭐 자격증이 있다고 아니면 좋은 데 나왔다고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노력해서 신임을 통해서 사람들의 신임을 얻어서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것을 통해서 삶을 통해 결국은 얻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연대원의 대다수를 차지한 개척자들은 개인주의적인 성격이 강했고 계급과 지위를 무시하는 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루즈벨트는 다코타에서 소몰이하는 법을 배울 때 임금을 주고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진짜 대장이 되지 않는다는 걸 터득했다는 거죠. 내가 돈 줄 테니까 이거 소모라. 그리고 내가 이거 주도하는 주인이야 라고 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보다 뛰어난 또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명령하기 전 무엇인지 솔선수범하며 그들에게 위험과 고통을 감수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고통을 떠안으며 그들을 이끌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것과 스스로 솔선수범을 먼저 보이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야지 거기서 정말 그들에게 리더십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루즈벨트는 당시를 회상하며 장교와 사병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똑같이 먹고 똑같은 환경에서 잠을 잤다. 또 야영지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차니스를 맞으며 잠을 잤기에 불만은 사라졌다라고 말했더라는 것이죠. 단기 집중 훈련 과정에서 루즈벨트 연구원들은 많은 것을 학습하고 경험했는데 루즈벨트의 실수가 없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루즈벨트는 자신에 대한 연대원들의 존중심을 유지하면서 선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연대원과 하나 되는 방법을 배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리더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라던가 리더 입장에서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 입장이라는 것을 자신의 권위는 스스로가 지키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샌 안토니오의 뜨거운 열기 아래 모의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어느 날 루즈벨트는 연대원들에게 가서 맥주를 마음껏 마셔라. 돈은 내가 내겠다라고 말했는데 그날 저녁 늦게 우드 대령이 루즈벨트를 자신의 천막으로 딱 이렇게 와라 호출한 것이죠. 우드는 지휘가 아닌 신병들을 느슨하게 풀어주면 훈련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닥치는 곤혹스러운 문제들을 나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로 루즈벨트가 경험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드는 많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주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이죠. 훗날 루즈벨트는 당시를 회상하면서 연대원들과 가까워진 후에는 좀 떨어진 곳에서 천막을 치고 생활했다. 약점을 보이거나 부하들의 응석을 받아주며 인기를 얻으려는 시도는 많은 리더가 흔히 저지르는 크나큰 실수이다. 부하들은 훈련을 강제하지 않는 지휘관을 결코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에 대한 존중감은 그들이 유지할 수 있도록 리더가 도리어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경험을 통해 루즈벨트는 애정과 존중 사이의 균형을 적절히 유지하는 법을 터득했다. 중요한 게 또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으로. 하지만 리더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것 사이에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플로리다 템파항을 거쳐 쿠바로 훈련장을 이동하는 무질서한 과정에서 루즈벨트는 혼란을 가라앉히고 질서를 유지하며 규정을 너그럽게 적용해 부대원들을 보호하는 임기응변 능력을 또한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가자고 비평 및 토의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루즈벨트가 육군 시절 부하들을 풀어준 것과 관련하여 상관인 우드를 통해 지적받으면서 리더십을 배운 사례를 또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토의된 내용입니다.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리더십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중요성. 그러니까 실제적인 리더십. 이 형식적인 리더십은 그럼 무엇이냐? 그건 하나의 지위, 역할 이런 것이죠. 권한 부여 이런 것이 자격, 직책. 하지만 실제적인 리더십은 뭐냐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리더십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리더십에 대한 또 리더는 팔로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하지만 이 가운데 적절한 균형을 이루면서 부대원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이고 또한 그것이 여러 집단으로 나누어져 있다면 그걸 하나로 융합하는 통합적인 리더십이 되어야 돼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특히나 이 개인화된 또 다양화된 그러한 집단 내에서 중요한 그러한 리더십적 요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시어도 루즈벨트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고 그다음에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어떤 위기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시작되었는데 또 올 한 해 리더십에 대한 공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리더십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이 리더십이 살펴보면 우리 한 가정에 있어서도 리더십이고 우리 한 직장에 있어서도 리더십이고 또 전체적으로는 우리 이 나라에 있어서도 리더십이고 뭐 이런 것들이 모든 곳에서 적용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또 관심을 가지시고 또 2026년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